법대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더 로이어와 함께하게 된 이혜리입니다. 정준희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게 되면서 오늘 제가 함께하게 됐는데요. 평소에 더 로이어 팬이기도 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워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 속에서 법적인 분쟁 상황을 알아보고 속 시원한 해결책까지 살펴보는 더 로이어 첫 번째 사연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말이야, 담보로 잡은 건물을 팔아버리는 게 어딨노? 6억을 빨리 갚든지 건물 소유권 넘기라. 김 사장, 내 사정 좀 봐주면 안 되겠나? 그쪽에 중도금까지 받아서 소유권 이전은 안 될 것 같다. 뭐라고? 내 요구 안 들어주면 고소할 기다. 오늘 어쩐 일로 행차하셨나, 이 사장? 요 근처에 괜찮은 매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보고 잠시 들렀지. 이야, 이 사장 도대체 건물이 몇 채나 되노? 대한민국 돈은 다 이 사장이 쓸어 담겠네. 아이고, 아니다. 야, 오늘 보고 온 거 그거 정말 괜찮던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김 사장. 여윳돈 좀 없겠나? 야, 돈이라면 이 사장이 더 많잖아. 근데 왜? 오늘 보고 온 거 이거 딱 1년 후면 엄청 오를 것 같던데. 내 한 5억만 빌려주라. 1년 뒤에 1억 더 해서 줄게. 1억 원씩이나? 그래. 내가 부동산 바닥 환한 거 잘 알잖아. 이거는 진짜 꼭 사야 된다니까. 근데 5억 원 액수가 너무 큰데 내 생각 좀 해볼게. 그래. 진짜 좋은 기회라니까. 고민 좀 해볼게.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좋은 기회일까요? 진짜 좋은 그래. 기회죠. 생각 좀 해봤나? 내가 이 사장을 못 믿는 건 아닌데 그 솔직히 5억 그냥 빌려주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오케이. 그러면 내 로열시에 내 건물 있는 거 알지? 알지? 그걸 담보할게. 1년 뒤에 빌려준 돈 5억에다가 1억을 더해서 6억. 내 상환 못하면 그 건물 소유권 넘길게. 건물을 담보로? 그래. 등기부도 깨끗하다. 잠깐만. 자, 봐봐라. 저당 하나 잡힌 거 없다. 에이, 알았다. 내가 빌려줄게. 그 대신에 그 대금 계약서도 적자. 아이, 그야 당연하지. 그래. 고맙다. 여보. 뭐? 은행에서 경매 통지서가 왔다고? 아니, 내가 대출금 이제 안 내고 싶어서 안 냈나? 아니, 건물들 부동산에 내놨지. 안 팔리는 거 있잖아 말이고. 아마 일단 끊어봐라. 수상한데요. 뭔가 일이 좀 꼬인 것 같죠? 네. 대출금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은 어렵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참. 예, 이 소장님. A동 건물 내놓은 거 그거 사겠다는 사람 없던가요?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집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다른 건물들은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나마 최 여사가 로이어 씨 건물을 사겠다고는 하는데 김 사장하고 약속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래,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건물도 깨끗하고 역세권이라 위치가 이만한 데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건물 팔 생각 없다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마음이 바뀌셨을까? 급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 또 우리 최 여사님이니까 내가 매각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어제 이야기한 대로 계약금 6천에 중도금 2억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3억 4천 맞죠? 아, 그럼요. 일단 중도금까지는 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한번 더 들러보시죠. 일단 최 여사한테 받은 중도금으로 급한 불은 껐는데 그나저나 앞으로 어째야 되지? 이사장, 내 돈 언제 갚을 낀데? 지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나? 아니 돈 갚기로 한 날부터 지금 넉 달이나 지났다. 우리 아들 신혼집 구하는데 돈도 보태줘야 되고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사장, 한두 푼도 아니고 억이다, 억. 나도 사정이 급하니까 약속한 돈 6억 빨리 갚든지 아니면은 담보로 잡은 로이어시 건물 소유권 넘기든지. 그게 집이 경매에 넘어갈 사정이 생겨서 그 건물 팔았다. 뭐라고?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말이야, 담보로 잡은 건물을 팔아버리는 게 어딨노? 약속한 돈 6억 빨리 갚든지 아니면은 건물 소유권 넘기라. 김 사장, 내 사정 좀 봐주면 안 되겠나? 그쪽에 중도금까지 받아서 소유권 이전은 안 될 것 같다. 뭐라고? 내 요구 안 들어주면 고소할 기다. 네, 김영철 씨가 돈도 못 받고 또 건물도 못 받았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들 신혼집도 구해야 되니까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프 씨는 괜찮은 부동산 매물을 발견했다며 김영철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6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1년 뒤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시가 6억 원 정도 하는 자신 소유의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김영철 씨는 안심하고 이가프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하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이가프 씨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됐고 대출 이자가 계속 연체되면서 은행으로부터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가프 씨는 김영철 씨에게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잡은 건물을 최미영 씨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아 급한 불을 껐는데요. 한편 김영철 씨는 1년이 지났는데도 이가프 씨가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약속한 대로 담보 잡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가프 씨는 최미영 씨에게 해당 건물을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가프 씨가 최미영 씨에게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아 소유권 등기가 이가프 씨에게 남아있는 걸 안 김영철 씨는 이전 등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가프 씨가 돈을 주겠다고 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있고 그렇죠. 또 담보 잡은 건물까지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네. 김영철 씨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죠.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김영철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 참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빌려준 원금만 해도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김영철 씨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 김영철 씨와 이가프 씨의 법률 관계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이가프 씨가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김영철 씨와 이가프 씨의 법률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동산 이전 등기를 넘기기로 한 거니까 사실상 최미영 씨와 비슷한 관계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가프 씨와 최미영 씨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김인철 씨와 이가프 씨 간에는 대물 변제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두 법률 관계는 다소 상이합니다. 대물 변제 예약.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갚지 못하면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 이런 거죠. 네, 개념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물 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이전해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물 변제로 하기로 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대물 변제 예약 당시에 채무자가 금전 채무 대신 이전하기로 한 재산의 가액이 채무 원금 및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대물 변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김영철 씨는 이갑부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이자 1억 원 합해 총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죠. 그렇죠. 예. 예. 만약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대물변제 예약의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김영철 씨가 이갑부 씨에게 1년 뒤에 받을 채권 6억 원과 해당 건물의 시가가 6억 원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대물변제 예약 이후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채권자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 대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물변제 예약의 완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물변제 예약 완결권은 반드시 기한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물변제 예약 완결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물변제 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할 소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데요. 다른 점은 제척기간은 기간에 대한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에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경우 등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좀 더 행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소멸시효는 시효 중단이 있는데 네, 제척 기간은 중단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딱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딱 지켜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드라마사로 돌아오면 예. 지금 이제 김영철 씨, 이갑부 씨와 함께 했던 대물변제 예약 약정이 유효하고 네. 제척 기간도 지금 아직 지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갑부 씨가 김영철 씨에게 건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앞서 김영철 씨와 이갑부 씨 간의 대물변제 예약과 이갑부 씨와 최미영 씨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의 법률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 분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뤄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해당 매매 계약에 구속되고 추후 잔금을 지급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갑부 씨는 최미영 씨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씨가 이갑부 씨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이상 매도인인 이갑부 씨는 추후 최미영 씨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격려해 줘야 하고 다른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갑부 씨가 제3자에게 건물의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게 되면 최미영 씨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고요? 네,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존에 협력해야 할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소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맞춰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매도인의 처분 행위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중도금 받으면 내 건물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네. 위탁받았다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네. 김영철 씨한테 건물에 대해 이전 등기를 해주면 배임죄라고 했으니까 네. 만약에 최미영 씨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김영철 씨도 배임죄를 주장해서 처벌을 요구하면 안 됩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대물 변제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물 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예약 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 채무를 변제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갑부 씨가 1년 뒤에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도 즉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철 씨가 이갑부 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더라도 이갑부 씨는 이를 거부하고 그 이후라도 6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전 등기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대물 변제 예약에 따른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유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갑부 씨가 김영철 씨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김영철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안타깝지만 이갑부 씨가 김영철 씨에게 대물 변제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최미영 씨에게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이상 이갑부 씨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김영철 씨에게 자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김영철 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갑부 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대물 변제 예약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등기 담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향후 이갑부 씨가 김영철 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김영철 씨가 가등기에 기해 바로 본등기를 격려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가등기 담보를 해뒀다면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김영철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씨, 이갑부 씨와의 대물 변제 예약만 믿고 거액을 대여해 주었는데 돈도 받지 못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이갑부 씨가 자발적으로 약속했던 부동산에 대해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무척 난감하실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김영철 씨는 별도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갑부 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철 씨 사례를 타산지소로 삼아 시청자분들께서 만약 김영철 씨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 대물 변제 예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가등기 담보를 설정해 두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보이스피싱범이라고요? 저 아닙니다. 조사받으러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보이스피싱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고. 내일 간만에 공강이라 수업 하나도 없는데 뭐하노? 여친이라도 있으면 데이트라도 할 낀데 외롭네 외로워. 민호가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애랑 썸 타고 있다고 했지. 나도 한번 해볼까. 오 됐다. 푸사 예쁜데?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 푸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님 몇 살이심? 저보다 오빠네요. 그렇게 데이트 어플에서 그녀를 알게 됐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대화도 잘 통했던 그녀와 나 SNS 개인톡까지 주고받으며 친해졌습니다. 정말 설레겠죠. 우리 연희 여신님한테 톡 왔네. 우리 연희 저녁 먹었나? 응. 우리 오빠는요?
먹었지. 다음 주말에 뭐 하노? 난 별일 없는데? 그럼 우리 만날까? 내가 영화 보여줄게. 완전 좋지. 근데 오빠, 나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 뭔데? 내가 게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그 땡땡 기프트 좀 대신 사주면 안 될까? 땡땡 기프트?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밤이라 연이 나가기도 무섭고 나는 아직 카드도 안 만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계좌번호 알려주면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인터넷으로 사서 핀 번호 알려주면 안 될까요? 얼마나? 300만 원. 알겠어. 300만 원? 게임을 얼마나 하는 거고? 정말요? 일단 돈 보내준다니까. 오케이. 한 명 더 걸려들었고. 강수 오빠 뭐하노? 빨리 핀 번호 안 알려주고. 어디 보자. 이쪽도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은데. 모르는 번호인데. 어머나, 무슨 일이고? 진짜 고장이 났는갑네. 전화를 안 받노. 의심을 안 하시네요. 계좌번호가. 핀 번호 보냈고. 오빠 고마워. 돈 보내줄게. 영화 보러 갈 때 뭐 입고 나가지? 주연이 돈 입금됐네. 성이 주씨였구나.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민서야, 폰 고친나? 무슨 폰? 엄마한테 폰 고장나서 수리 중이라고 문자 보냈잖아. 사고 났다고. 무슨? 폰 배터리 다 돼서 충전한다고 전화 온 줄도 몰랐는데. 엄마한테 부재 중 전화 떠서 전화한 건데. 어? 300만 원 보내라고 했잖아. 뭐? 엄마 혹시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이가? 돈 보냈나? 아이고, 어쩌노? 엄마, 빨리 돈 보내 은행에 전화해라. 지급 정지해달라고 빨리. 알겠다. 어떡해요. 로이은행이. 여보세요? 제가 이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습니다. 뭐고? 내 계좌도 정지당하고 연이 얘는 잠수 타고. 네, 제가 김광수인데요. 경찰서요? 제가 보이스피싱범이라고요? 저 아닙니다. 조사받으러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보이스피싱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김광수 씨 연애 좀 해보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범이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죠? 야, 정말 이게 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김광수 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네.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김광수 씨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데이트 앱을 다운받아 채팅을 했는데요. 거기서 미모의 여성으로 보이는 연희 씨를 알게 됐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해졌습니다. 며칠 후 연희 씨는 김광수 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줄 테니 땡땡 기프트 카드를 사서 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죠. 연희 씨와 더욱 가까워지고 싶었던 김광수 씨는 땡땡 기프트 카드를 사서 핀 번호를 알려줬고 자신의 계좌로 돈도 이체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김광수 씨가 보이스피싱범이라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보이스피싱범에게 실제 주연희 씨와 김광수 씨 두 명이 당한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김광수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범죄에 연루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고액의 돈을 전달해서 피싱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 300만 원이거든요. 네. 이게 땡땡 기프트 카드라는 게 이게 뭐죠, 변호사님? 네, 선물형 기프트 카드인데요.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어플리케이션과 게임을 간편하게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16자리 핀 번호를 입력해서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게임을 할 때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보이스피싱범이라고 하면 돈만 노리는 줄 알았는데 이런 선불형 기프트 카드도 노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물형 기프트 카드 등을 메신저로 보내달라는 신종 사기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대상은 대부분 온라인 개념이 약한 중장년층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들, 딸을 사칭해서 부모에게 연락해 휴대폰이 고장났다거나 선물형 기프트카드가 급히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일련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수법의 피싱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급하다면서 기프트카드 일련 번호를 요구하는데 사실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은 심적 상태를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속는 건가라고 판단할 겨를이 없이 그렇게 훅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기프트 카드를 사서 일련 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도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김광수 씨는 연희 씨 부탁으로 기프트 카드를 대신 구매를 해준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김광수 씨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서 대포 통장을 빌려주고 이를 인출해서 전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야, 300만짜리 기프트 카드 사줬다가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기죄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사기 방조범은 정범보다 그 형을 감경받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또 통장 대여 및 인출책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점점 형도 중하게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김광수 씨는 연희 씨가 진짜 보이스피싱범인지 몰랐고 잘해주려고 또 마음을 사려고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부탁을 들어줬던 건데요. 여신이니까. 그러니까요.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김광수 씨는 경찰 조사 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시작되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역할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시작하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 신분 사칭 행위가 있었는지, 본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검색해 본 적 이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광수 씨는 경찰에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인도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나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건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김광수 씨는 연희 씨로부터 수고비를 소액 받았지만
부탁받은 상황에 대해 녹음 파일과 SNS 메신저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호. 본인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연희 씨로부터 입금받은 줄 알고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준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김광수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 역시 연희 씨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았던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야. 그렇다면 김광수 씨가 나도 몰랐다, 나도 속았다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희망이 있네요.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도 사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호. 참 호의로 부탁을 들어줬던 건데 김광수 씨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죠. 실제 주연희 씨도 딸을 사칭한 사기범의 문자를 받고 김광수 씨 계좌로 돈을 송금을 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김광수 씨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바로 했어요. 네, 발빠르게 잘 대처한 것 같은데요. 2011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 법에 따라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 씨도 보이스피싱범에게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어쨌든 주연희 씨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네, 김광수 씨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선물용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줘서 본인도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피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주연희 씨로부터 돈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주연희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은행에 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 약 3개월 후면 주연희 씨에게 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씨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책 역할을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주연희 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고소 취소 및 김광수 씨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 문자를 보다가 혹할 때가 있거든요.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을 해야겠죠.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나와 있는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요. 사고가 났다면서 수술비를 빙자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 메신저상의 지인을 사칭해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명의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예금을 편취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자동화기기로 유인해서 편취하는 경우, 경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 인출 시도가 있다면서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송금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방처럼 이렇게 유형도 알고 조심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제일 먼저 112 경찰청, 1332 금융감독원, 그리고 송금 입금 은행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안타깝게 당한 두 사람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 김광수 씨,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호의나 간단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한 행동으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대학생들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통장을 빌려줘서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범죄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연희 씨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기 이용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아버지. 진우야, 내 부산 왔다.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네 번거로울까봐 연락 안 하고 왔다. 집에 세아가 있지? 예, 오늘 집에 있을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이따 집에서 보자. 예. 갑자기 무슨 일이시지? 진우 왔나? 예, 아버지. 뭐 어쩐 일이세요? 근데 옆에 누구? 여보,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분이시래. 아버지 동거하세요? 어머니 떠나신 지 오래되셨잖아. 우리 아버님도 새 출발하셔야지. 아이고, 맨날 가는 식당 사람이다. 그 말벗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 살기로 했다. 그럼 동거하시는 거네요. 늙음하게. 잘하셨어요, 아버님. 아주머니, 차 좀 드세요. 네, 고마워요. 그럼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도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 아들이 너랑 달리 그 뭐 애교도 많고 아주 예뻐. 이 늙음하게 그 애비도 좀 딸 한번 가져보자. 아버님, 그럼 결혼식도 하셔야죠. 아이고, 말라고 남사스럽게 그 혼인신고도 안 할 거고 그냥 살림만 합치는 거다. 그러면 뭐. 잘하셨어요, 아버님. 차 좀 드세요. 그래. 걱정이 많은 표정이에요. 그렇네요. 여보세요? 예, 아버지. 웬일이세요? 진우야. 혹시 예. 근데 돈 좀 보태줄 수 있겠나? 아버지 뭐 목돈 필요하세요? 얼마나요? 한 500만 원만. 아버지 그 공무원 연금 나오시는데 목돈이 갑자기 왜? 그 사람이 많이 아프다네. 수술도 해야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계좌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진우야. 예. 두 분 같이 사시니까 도와드리긴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지? 여보세요? 진우 씨,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좀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보, 아버님이 왜? 쓰러지시단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자 빨리. 가보자. 아주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왔어요. 저기 아버지가 갑자기 왜 쓰러졌습니까?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래요. 아하. 예? 아버님이요. 아버님 건강관리 잘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 몰라요. 아이고, 아버지. 관리만 잘하면 말기라고 해도 아버님 괜찮으실 기다. 근데 그 아주머니랑 동거하시는 거 그거 괜찮겠지? 그건 무슨 소리고? 아니 같이 살고 계시니까 그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으면 유산도 받으시는 거 아이가? 유산? 아이, 그냥 뭐 동거만 하시는 건데. 모르지. 그 지난번에 병원비도 보태달라고 하셨잖아. 그거는 그냥 뭐 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살림만 합치고 뭐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각자 관리하신다더만. 이상하잖아. 그런가? 혹시 그 아버님 돈 보고 그런 거 아니겠지? 그 공무원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재산이 좀 되시잖아. 아이, 설마. 딸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거 보면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럼 뭐 어떡하노? 서류를 한 장 받아두는 거 어떻노? 서류?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동거 계약서 그런 것도 작성한다는데 아버님이랑 아주머니도 그거 받아두면 안 되나? 동거 계약서. 아, 그 아버님이 뭐 동의하시겠나? 췌장암 말기신데 그 상속 문제를 미리 정하는 게 안 낫겠나? 자기가 설득 좀 해봐봐. 일단 알겠다 그래. 네, 아버지가 황혼 동거를 하시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래저래 아들 진우 씨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자, 아들 공진우 씨는 어느 날 홀로 지내던 아버지 공무원 씨의 황혼 동거 소식을 알게 됩니다. 매일 오가던 식당에서 일하던 최미호 씨와 마음이 맞아 동거를 시작했다는 건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할 것이며 최미호 씨의 딸도 같이 살 것이라고 아버지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최미호 씨의 병원 치료비로 500만 원을 보태달라고 합니다.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준 공진우 씨. 몇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공무원 씨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건데요.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이후 상속과 연금 등의 문제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공진우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췌장암 말기인 아버지의 황혼 동거를 두고 아들 공진우 씨 그리고 내외의 고민이 깊어졌는데 문지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돈을 노리고 황혼 동거나 황혼 재혼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사례들이 엄연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노리고 하는 황혼 동거나 황혼 재혼. 지금 진우 씨도 보면 병원비를 보태드리고 좀 경제적인 지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클 것 같아요. 예,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걱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소비하고 처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칫 엉뚱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노후 자금이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거나 나아가서 공진우 씨의 그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까지 침탈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드라마를 보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혼 인정 여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남녀의 공동생활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단순 동거, 그리고 2단계 사실혼, 3단계 법률혼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시면
효과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잘못했을 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헤어질 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일방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첫째, 단순 동거에는 어떠한 법률 효과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상속 셋 다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두 번째, 사실혼은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는 되고 상속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혼은 세 가지 권리 다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단계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개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이고 이제 공무원 씨의 경우처럼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군인 연금 이런 부분에는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 연금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살겠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법률혼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럼 요거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인정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안 되는 쪽에 소송을 맡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아들 진우 씨에게는 다행일 수 있는데요. 사실혼 인정을 받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한 10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법원이 사실혼 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들, 뭐 주택청약이나 이런 이유로 안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에게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일정한 법적 효과를 주어서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동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야 하고 또 그만큼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일까요? 예, 저희가 이제 재판 실무를 하면서 판사님이 많이 확인하는 그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을 올렸는지, 통상 재판에 결혼식 사진을 많이 제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예물 같은 증표를 서로 교환을 했는지, 또 집안 경조사, 뭐 돌잔치, 누구 결혼식 이런데 가족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했는지, 뭐 제사비를 보냈다든지, 또 중요한 거는 호칭입니다. 가족들이 어머니, 또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경우와 방금 드라마에서처럼 뭐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경우는 확연히 다릅니다. 네. 예, 경제적으로 또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집사람, 뭐 아내다, 혹은 누구누구 씨다, 이렇게 엄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드라마 경우는 현재까지 상황만 본다면 동거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자녀들의 호칭도 어머니가 아니라 아주머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상황이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길어지고 가족 구성원으로 또 인정을 받는다면 이런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상속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혼의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상속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예외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경우 좀 그 상속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예,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은 세 번째 효과, 상속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민법 1003조 1항이 상속인으로 예정하는 배우자라는 것은 오로지 법률혼 배우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위헌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합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님은 아주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방금 말씀하신 그 유족연금, 공무원, 군인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아버지가 사망을 한 이후에 유족연금을 최미호 씨가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혼 관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지만 예외로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무원 연금 중 유족연금 부분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최미호 씨가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이제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최미호 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아버지의 부동산이나 뭐 다른 현금 재산, 이런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지만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도 아주머니가 적어도 사실혼 배우자로는 인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야, 이게 동거 중인 아주머니에게 연금이 좀 돌아간다 이러면 아들인 공진우 씨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반기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혜리 씨 같은 경우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부모님 중에 누가 이제 황혼 동거를 한다 그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부모님 삶이니까 존중은 해드릴 것 같아요. 재산이 100억 정도. 아, 그러면 조금 알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속이 걸리면 복잡해지는데, 근데 이제 드라마 속의 공진우 씨는 처음에 동거를 다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살짝 나왔는데 상속을 막기 위해서 서류로 동거 계약서에 상속만은 내가 또는 유족연금 이런 것까지는 포기한다라는 이런 서류를 쓴다. 이러면 어떨까요? 예, 그런 계약서를 쓰신다면 소위 동거 계약서 쓸모는 그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우리 관계는 단순 동거에 불과하다, 사실혼이 아니다. 그러니 위자료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증거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그 경우에는 소위 동거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을 미리 포기시키는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생전에 이제 상속을 포기시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상속이 싫으시다면 혼인신고를 안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공진우 씨 아버님은 공무원이시고 또 사실혼이라도 유족연금 부분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진우 씨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실혼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동거 계약서는 쓸모가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진우 씨가 저희 의뢰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 공진우 씨가 뭐 동거를 막거나 혼인신고하러 가시는데 뭐 막기는 힘드시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도 아버님 마음이 친족 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하는 자유 외에 이제 아주머니와 동거만을 원하시고 복잡한 법적인 관계가 되는 건 싫다라고 하시면 공진우 씨가 아버님한테 이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예물 교환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굳이 가족 경조사나 제사의 아주머니를 부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집사람, 배우자 이런 용어가 아닌 뭐 누구누구 씨 이런 용어에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황혼, 재혼이나 동거가 현실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아닌 자녀분들이 많으시고요. 황혼기에 접어드신 부모님들은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제3자에게 의지해서 제 마음을 나누면서 생활하시는 거를 편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년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되고 이때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그 제3자에게 줘버린다거나 또는 그런 것을 노리고 재산을 분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병수발을 했냐, 반찬 하나라도 입에 넣어드렸냐 이런 논리로 이제 자녀들의 죄책감을 극도로 자극하고 자신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부류입니다. 또는 반대로 자녀들의 냉대 속에 뭐 오랜 기간 병수발을 하고 온갖 집안일에 헌신하면서 법률혼보다 더한 애정으로 살아왔는데도 일방이 사망하는 바람에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공진우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황혼 동거나 황혼 재혼은 성년이 된 자녀와의 사이에 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버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